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들으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매스컴이 떠들썩했었지요. 누군가를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발생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와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내용입니다. 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2.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발생 구조. 3.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와 예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 주요 유형별 추이에 대해서 2018년 대검찰청에서 나온 범죄 분석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강제추행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이 그래프가 바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자, 10년 동안 많이 증가해서 전체 성범죄 중에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가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겠죠. 자,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는 카메라, 휴대폰, 컴퓨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그것을 저장하고 유포하고 전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아가서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으로 인해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될까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살펴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많은 유형은 비동의 유포입니다. 40%, 그 다음 불법 촬영 30%, 불법 협박, 사이버 괴롭힘, 사진 합성, 디지털 그루밍, 개인정보 도용, 성적 이미지 전송 이런 내용들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 및 유포. 불법 촬영이라 함은 뒷모습이나 치마 속, 가슴, 얼굴, 나체 등 타인을 전신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용변 보는 장면, 성행위 장면 등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불법 촬영이라고 합니다. 유포라 하면 웹하드나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를 말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장난,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죽음을 부른다라는 의미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장난이야. 장난도 못 받아줘? 내가 싫다고 했는데 네가 장난이라고 하면 장난이 되는 거야? 너도 처음은 웃었잖아. 그런데 왜 화내? 처음부터 찍지 말라고 했어. 꼭 화내면서 말해야 하니?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 친구들 왜 이럴까요? 신영이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친구들은 웃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V를 만드는 포즈를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엔 웃으면서 다음엔 나 사진 시키는 거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영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호는 신영이의 전화기 속 갤러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영호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무표정한 모습, 웃는 모습, 화내는 모습, 고개를 젓는 모습, 엎드려 자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신영이는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후로 신영이와 영호의 다툼은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말거리가 되었는데요. 평소에도 영호가 유난히 까칠하다는 말, 영호가 화장을 하고 다녀 눈에 띈 게 문제인데 왜 화를 내냐는 수군거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영이가 잘못했는데 왜 내 탓을 해? 학생이 화장하고 다니는 게 문제지 입술에 빨간 거 바르는 거잖아. 이거 립글로스야. 학생이 화장하니까 신기해서 찍은 거잖아. 신영이가 찍은 건데 왜 내 립글로스 탓을 하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이 문제인데 찍힌 사람에게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건 옳은 걸까요?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 촬영, 사실 장난처럼 다룰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 몰래 도둑처럼 촬영한다는 의미에서 도촬, 법적 명칭으로는 불법 촬영입니다.
요즘에는 불법 촬영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조회수를 올리면서 자신감을 얻는 학생들도 생기는 두 번째 유형은 유포 협박입니다. 이별 후에 재회나 금전을 요구하면서 또는 괴롭힘을 목적으로 지인이나 가족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합의 볼 건가요? 자, 유포에 대한 협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제공했으며 스마트폰 채팅에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에 동영상을 저장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합의 볼 건가요? 죄송합니다. 3만원 밖에 없습니다. 합의 안 보면 먼저 3명한테 테스트로 유포 나갑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전재산 3만원입니다. 유유. 구하지도 않고 3만원 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예 합의를 안 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인 그룹 채팅 잘 보세요. 매일매일 유포 몇 명씩 할 테니까 아마 연예인이 될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인생 망쳐보시겠어요? 100만원 어서 구하세요. 한 번만 지어주세요. 죄송해요.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말아주세요. 지인분한테 한 명씩 보낼 거니 어서 돈 준비되면 말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세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사진 합성. 일상적인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변형 후에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인 능욕, 지인 합성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하며 카톡 감옥, 채팅방에 계속 초대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방폭, 피해 학생만 남겨놓고 모두 퇴장하는 따돌림, 떼카,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뺏는 괴롭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친구라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복수하고 싶었는데 다시 보복을 당할까봐 참았어요. 언제 카톡이 울릴지 몰라 불안하고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 애들을 마주칠 생각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고등학생 B군은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말 더듬거나 손짓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단체 대화방에 올렸어요. 이 학생의 마음은 카카오톡 알림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상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폭력도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 디지털 그루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나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와 조절 기술을 사용해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 폭로를 막기 위한 길들임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하고 SNS나 채팅방, 게임 채팅방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선물이나 용돈을 주거나 그 다음 아이템이나 경품 당첨 이런 것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신체 사진 또는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루밍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의 사전적 뜻은 손질, 길들이기입니다. 주로 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최근 인간 사회에서도 이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루밍이란 무엇일까요? 한 여중생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회사에 다니는 엄마는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나는 혼자 공원에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에 가곤 한다. 평소에 내가 자주 앉는 공원 벤치의 맞은편에는 매일 저녁 귀여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아저씨가 있다. 심심하기도 하고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보여서 한참을 놀아주었다. 아저씨가 자기는 내일 저녁 이곳에 온다며 강아지를 더 보고 싶으면 내일도 만나자고 했다. 며칠을 그렇게 아저씨를 만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친구가 별로 없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아저씨가 고마웠다. 어느덧 아저씨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저씨가 팔찌를 선물해줬다. 와,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팔찌인데. 아저씨가 직접 끈도 묶어줬다. 며칠 후엔 신발도 선물로 받았다.
이번에도 아저씨가 직접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아저씨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또 며칠 후엔 목걸이도 선물해주며 나에게 너무 예쁘다고 말해줬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평소처럼 학교 끝나고 아저씨랑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 없는데. 그날따라 엄마도 퇴근이 늦는지 저녁까지 연락이 없었다. 잠시 후 아저씨가 차를 가지고 왔다. 차 문이 열리고 아저씨는 나에게 차에 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차를 타고 아저씨를 따라갔다. 나는 5가지 전략을 세웠다. 첫 번째 전략은 대상 찾기. 날마다 여자 중학교 앞에 있는 공원으로 나갔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됐어. 그 학생은 나의 타깃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레 다가갈 수 있을까? 나는 강아지를 데려가 그녀의 벤치 맞은편에 앉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여학생은 먼저 나에게 다가왔다. 두 번째 전략, 신뢰 쌓기. 강아지를 미끼로 그 학생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절로 신뢰가 쌓여갔다. 세 번째 전략은 욕구 충족.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씩 준다. 팔찌와 신발, 그리고 목걸이. 그 아이를 잘 묶을 수 있겠지? 그 애는 아직 나의 의도를 모를 거야. 네 번째 전략은 고립하기.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 비는 언젠가는 내리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 이틀 기다리는 중에도 우리의 신뢰는 쌓여만 간다. 비가 오는 날, 이제야 드디어. 다섯 번째 전략은 내 맘대로지. 이제 차에 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손과 발, 그리고 목에 묶인 줄을 당기면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엄마 어디야?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 여기 사진의 이분처럼 고민이 많겠죠. 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수치심,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자살 위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게 됩니다. 또한 한번 영상물이 온라인에 올라가면 급속도로 재유포되고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람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타인의 시선을 견디는 것이 매우 힘겹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포나 협박 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항상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피해자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무슨 이득이 있어 불법 촬영과 유포, 디지털 그루밍 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발생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과 발생 구조, 산업 구조와 문화 구조의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첫 번째는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증폭, 확대, 왜곡, 변경되어 전파되고 삭제하기 어려워서 피해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온라인상 특징 두 번째는 익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익명의 가면을 쓰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현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히 성과 남녀에 대한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온라인 특성 세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가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댓글로 욕설하고 공격하고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 전달, 공유, 퍼뜨리기 등을 통해서 가해 행동을 무의식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성범죄 가해 행동이지만 직접 신체가 닿거나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가해를 하게 되어서 그 피해가 무한정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많아서 가해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특성 마지막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를 입고 피해를 입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를 보며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만들어진 성착취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업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면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웹하드 업체들의 보이던 것을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대응해서 살펴보면 그 중심에 성상품화, 즉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에 카메라 등을 통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생산합니다. 이를 웹하드나 SNS, 포르노 사이트 등에 유포하면서 유통시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고 재유포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삭제를 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있는 구조, 이런 구조들을 우리는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웹하드 카르텔의 문제점은 불법 음란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나눠갖고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자신의 영상이 유출된 걸 알고 디지털 장애업체를 찾아가서 삭제 요청을 해도 유착 관계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은 뒤에 삭제한 것처럼 하고 재유통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유지하는 문화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체를 성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성상품화와 함께 음란물 문화가 피해 촬영물이 있다. 촬영물까지 생산, 유통, 소비하는 산업 구조를 완성시킵니다. 야동이라는 단어가 음란물을 장난스럽게 표현하여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야동이라는 말 대신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피해자인지 평가하는 문화가 있어 신고율 저하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서 장롱 속 금품을 훔쳐갔다면 그 도둑의 잘못입니다. 이때 왜 그 주인이 금품을 소장하고 있었냐, 왜 장롱 속에 두었는지를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비밀을 제공했는지, 평소 순결하고 도덕적인 사람인지, 충분히 조심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 후에도 피해자다운 모습이기를 강요합니다. 웃거나 당당하면 안 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여 고통을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야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는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산업구조와 성상품화라는 문화구조가 순환해서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발생 구조를 산업구조와 문화적 구조 측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장으로 대처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처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예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모은다. 수자와 삭제할 때 필요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화면은 캡처합니다. 사이트 주소를 알아두고 통화는 녹음합니다. 자, 혼자서 해결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반드시 요청하기 바랍니다.
112, 117, 1366, 1388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왜 본인이 숨어요? 숨어야 될 사람은 가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이 숨는 게 아니라 성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알려야 돼요. 저는 10대 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입니다. 아이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일상들을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거를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아이들은 뭐 계속 말 걸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그 무작위 해제되는 거예요.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사진을 보내보세요. 본인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라고 이제 사칭해가지고 누군가가 너의 신체 사진을 올려놓은 거를 경찰에 신고했다. 빼내줄 테니까 나한테 너의 신상 정보를 줘. 또는 사진을 보내줘. 굉장히 다양한 수법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수위를 올리거든요. 이건 사실은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스피싱처럼 정확하게 저 사람의 어떤 심리를 딱 깨트리고 가갖고 이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이버상은 익명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동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은 그거는 이 성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사진을 내가 아무 생각 없고 보냈는데 돌변을 했다. 그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절대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딱 경찰한테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유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으려고 사진을 더 보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유포돼요. 이게 한 장일 때 지우는 거하고 10장일 때 지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유포가 되더라도 지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거절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전문기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경찰들도 전문기관이 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같은 기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들만 50명이 넘어요. 법률 전문가들이 1대1로 매칭이 될 거예요. 심리상담도 받게 되고 신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다 저희하고 같이 가서 본인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물들이 확보가 될 거예요. 저 상대방이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지능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린 집단이야. 그리고 우리는 노하우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네가 조심했어 봐. 네가 왜 사진을 줘. 이게 스스로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네 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의식들 있죠. 분위기.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 호기심이 높고 이성과 만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고 싶은 욕구들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용하는 게 문제죠. 두 번째,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N번방 사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6세 미만까지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벌금형은 삭제하고 5년 이상 징역을 그 처벌로만 남겨두었습니다. 강화된 것입니다. 제작 반포를 하는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성인의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영상물에만 처벌을 했었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익명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보거나 시청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불법 촬영은 하거나 보거나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피해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신고해 줍니다. 이는 방관자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2차 가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지지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성인식과 제도 변화에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세상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 사진이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절은 스마트폰 세상에도 예절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 가상의 세상에서 하는 나의 행동들은 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정보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공유하는 과정에서 또 댓글 작성하는 것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절이 있어야겠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예절 세 번째, 스마트폰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세상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가해 행동을 할 때 그 폭력성은 오프라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현실에서 실제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특징과 발생 구조, 대처와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디지털 범죄는 웹하드 카르텔의 산업 구조와 성상품화의 문화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회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